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한 부분이 터지잖아요. 뭐 목이 약한 사람 목이 아프고 뭐 귀 아픈 사람 귀 약한 사람 귀 아프고. 사회가 이게 전체가 병이 드니까 결국 약한 사람들이 이제 터져 나가는 거죠. 전 그게 자살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아웃플루언서 드론드론 시간입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하신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목회사역 교수이시고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대표이시면서 기운실이라고 하죠. 기독교인의 실천운동 전 대표이시고 부이사장이신 조성돈 교수님, 목사님, 대표님 직함이 많죠. 오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아무래도 오늘 대화 중에 파트 1 첫 번째 시간에 대화 중에 많은 분량은 뭐 자살 얘기이긴 할 텐데요. 그래도 또 교수님 모르시는 분들 또 기독교 계통에서 좀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교수님 활동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또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또 주로 교회 위주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교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앞부분에 좀 교수님에 대한 개인사 좀 소개 겸 이런 얘기 나누고 또 좀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보통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봉사하는 걸 보통은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교수님은 목사이시기도 하신데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문득 궁금했던 게 제가 교수님을 보면서 신학교를 가실 때부터 이런 밖에서 활동하시는 것들에 대한 어떤 동기나 그림이 좀 있으셨는지 그런 예상을 하면서 신학교를 가셨는지 왜 신학을 시작하셨는지부터 좀 궁금해요, 교수님. 제가 그 신학교를 가야겠다 생각했던 게 고3 올라갈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었고 주변에서 목사 되면 좋겠다 소리도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듣잖아요. 대표기도 하면 또 뭐 목소리 좋다고 목사하라 소리도 듣고 학생회 임원한다든지. 네. 그랬는데 저는 어느 날 이렇게 목사가 돼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보다라고 느끼기 시작은 했어요. 근데 목사 된다는 게 상당히 저는 두려웠어요. 뭐 제가 그렇게 뭐 얌전하고 모범생 뭐 이런 타입이 아니라 내가 목사 뭐 이게 상상이 안 되고 두렵고 무엇보다도 저런 사람도 목사가 되나 해서 또 시험 드는 사람 있을까 봐.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가 된다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난 못할 것 같은데요 막 이럴 때 제일 두렵게 왔던 그 성경 구절이 소자 하나라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그게 그렇게 두렵게 와닿았을 정도였는데 하나님하고 좀 타협을 봤어요. 그래서 일단 신학교는 가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면 절 쓰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교단 신학교를 안 가고 연대 신학과를 갔어요. 그게 좀 하나님이 몰아가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신학교 아마 잘 적응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대학교 안에 있으니까 조금 좀 자유분방함도 있고 뭔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86학번이에요. 들어가자마자 항상 데모가 있었고 항상 그때가 또 연세대학교가 이게 유명했잖아요. 그 앞에가 이한열 열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86년, 87년이 이제 뭐 피크잖아요. 87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연대 신학과 분위기는 그 데모의 한복판, 총학생의 부장이 4명이 신학과였으니까 그래서 많은 생각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충격을 받았고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저한테 하비콕스의 세속도시 뭐 이런 책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신앙 이상의 이 세상에 대한 책임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내가 시민단체 뭐 YMCA나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사회에 대한 책임성 뭐 이런 것들도 이루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막연히 했었어요. 이제 신학 공부와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이 같이 이제 그렇죠. 연결이 된 거네요. 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아마 우리 세대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87년도에 그 경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87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도 뭐 공명선거, 감시단 뭐 이런 거 했다 말이에요. 근데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야당 그 분들이 그야말로 지역에서 거진 학생들을 이렇게 자기네 편 내지는 자기네 하수인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 근데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나? 뭐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회의감 같은 게 느껴졌고 결국 선거에서 졌고 생각했던 민주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거에 대한 실망이 컸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시대적인 것들이 제가 교수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말 87년 이한열 열사가 이제 바로 연대고 앞에 예. 거기서 있었고 그럼 그때도 같이 거의 그 분위기 안에 다 계셨겠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한복판에 있었네요. 이한열 열사가 맞은 그 광장에 저도 있었어요. 아, 네,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냥 광장으로 막 이렇게 교문 앞이죠. 교문 앞으로 막 몰려가는데 예전 같지 않게 경찰들이 안 막더라고요. 저쯤에서부터 막 그 뭘 쏴대면 이제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안 막으니까 점점 앞으로 나갔다가 그게 직격탄을 맞은 거라 저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걸 겪으면서 이게 이러다가 죽는 수가 우리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 뭐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분 돌아가시고 민주화가 됐을 때 장례를 치렀던 연대에서 그 장례를 치렀던 그런 뭐 기억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이제 각인이 돼 있죠. 뭘 한 걸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 약간 허탈함, 뭐 이런 것들이 꽤 찾아왔었고 저희 누님이 독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형이 해군이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잠수함 만드는 것 때문에 이제 감독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대우조선에서 만들어 온 거고 이제 해군들이 가서 이제 감독하는 그걸 하셨어가지고 독일에 있길래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약간 유학병?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이대 영문과 출신이신데 본인이 못 이룬 유학의 꿈을 네가 약간 뭐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어찌 됐건 그래서 놀러 갔죠 처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 미리 질문 드리면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도 있고 독일로 유학 가는 데인데 뭐 어떤 굉장히 큰 어떤 미국 신학에 대한 이런 고민보다 일단은 가까운 가족들이 거기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그렇죠. 그게 결정적이었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거기서 합동적 교회에 있었고요. 그 독일에서. 예, 교회 선택이 없으면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합동적 교회에 있었고 그 목사님이 상당히 보수적인 복음적인 그래서 유학생 선교회라는 걸 운영하고 계셔서 선교회 총무를 제가 한 10년 했어요. 대학 다닐 때는 보통 선교단체 친구들이 연대 신학과 다니는 사람들을 되게 사탄류로 했었는데 내가 그 본고장에 총무를 한 10년 했었고 그러면서 독일에서 저는 이제 좀 특이한 경험인데 대부분 뭐 박사과정 이렇게 오는데 저는 대학교 1학년부터 이제 그야말로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독일 교회나 독일 사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렇죠. 독일 교회의 분위기들. 네. 네. 그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이게? 반반씩만 섞었으면 좋겠는데 독일 교회와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잖아요. 약간 그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랑 좀 많이 흡사한 면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개교회주의고 목회자가 자기 스스로가 교회에 대한 역량이나 목회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독일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이게 국가와 관계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 확연히 다르잖아 이게. 네.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맥락인데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 스칸디나비아 3개국 핀란드까지 해가지고 요 한 4개국 정도는 루터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뭐 신앙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칼빈주의는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대한민국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국가 형태가 달라요. 양쪽 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 독일, 스칸디나비아 3개국 이런 데는 이제 복지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막 본받자 막 이렇게 요즘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사회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쉽게 풀이하면은 공동체 시장 경제 그런 국가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 그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뭐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런 데는 개인주의잖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약간 적나라한 자본주의. 이게 뭐냐면 이쪽은 공동체주의가 발달된 거고 칼빈주의는 개인주의가 발달돼 있고 이게 그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이걸 뭘로 보면 아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루터는 항상 영주들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성이 있어요.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항상 책임성이 있어요. 영주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칼빈주의는 한 번도 한 번은 있었죠. 칼빈 개인을 빼고서 제네바를 빼고서는 한 번도 주도권을 쥐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박해를 받았지. 국가에 대해서 책임성이라는 것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고 처음으로 주도권을 잡은 게 미국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자마자 한 게 뭐였느냐 하면 정교 분리예요. 교회가 국가 관여 안 할 테니까 국가도 교회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이 달라요. 굉장히 다른 맥락이네요. 네. 그래서 그게 오늘날 발전된 모양이 지금 요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3개국 핀란드까지 하는 이런 복지 국가들 공동체주의하고 그리고 개인주의에 기반되어진 자본주의하고 요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 교수님은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자본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영향의 신앙도 네. 그렇고 그 색깔에 있다가 독일에 가셔서 지금 얘기한 대로 공동체적인 그 영향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이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 기독교가 이렇게 이런 형태의 기독교도 있구나에 대한 충격 또는 약간 차이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크죠. 많이 크죠. 저는 독일은 이제 학사가 없고 통합 과정으로 석사를 하는데 석사 졸업 논문이 뭐였느냐면 사회시장 경제였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주제를 그걸 줬어요. 사회시장 경제. 이게 한국에서 들으면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근데 우리가 사회에 들어오면 이제 약간 이제 뭐 약간 경계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많이 쓰는 단어예요.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뭐 소셜 웰페어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저는 요즘 이제 사회적 목회라는 말도 쓰는데 공동체라는 말이 더 우리한테는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 경제가 기본이에요. 독일은 딱 시장 경제는 기본인데 시장이라는 건 그냥 놔두면 항상 강자 위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본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강자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틀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나가게.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만들어줄 것이냐? 이게 사회의 주체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중에 가장 큰 게 종교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독일 가서 제가 제일 참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첫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어느 교회 가야겠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제일 큰 교회를 제가 여길 가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이 돼서 버스를 타고 딱 갔는데 도시 전체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번화가에 있는 교회인데 상점이 하나도 문을 안 열었어요. 나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일은 다 쉬는 거예요. 가게가 문을 안 열어요. 교회는 가는 거예요? 안 가더라도? 안 가더라도 다 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게 지켜진다 이거죠. 토요일도 저 있을 때 요즘은 많이 좀 변하긴 했습니다만 저 있을 때만 해도 토요일이면 12시면 다 상점 슈퍼고 뭐고 상점이 전체가 문을 닫아요. 그리고 평일에도 한 6시면 전체가 문을 닫아요.
이게 항상 문제인데 사회의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데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돌아가는데 거기는 쉬는 8시간 사회적 딱 하고. 멈춤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항상 경쟁력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누가 브레이크를 잡느냐면 교회예요.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쉬어야 가족이 모일 수 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교회거든요. 내지는 우리 보통 이제 주말에 고속도로 꽉 막히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주말에 고속도로는 비어 있어요. 제가 설교 부탁받으면 제가 이제 석사까지 하다가 박사로 받은 데가 한 600km 떨어져 있는 도시였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어디 가시면 저를 불렀어요. 와서 설교하라고. 600km인데. 네. 그럼 제가 당일에 갔다 와요. 당일에 600km를 운전해서 가서 11시 설교하고 2시에 한 100km 떨어진 데 가서 설교하고 그다음 집에 들어오면 당일에 갔다 올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일이 되면 상업용 차는 고속도로를 못 올라오게 해놨어요.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럽 교회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다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 활동적인 면에서의 기독교성은 얘기한 대로 한국보다 확실히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것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네요. 그렇죠. 저력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제가 섞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한국 교회는 열심이잖아요. 독일 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한국 교회는 주일에 북적북적하잖아요. 뭔가 이루어져 있고 막 하고 있는데 예배당 안에서의 활동들. 네. 근데 독일 교회는 주일에 텅 비어 있었거든요. 독일 교회는 교구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딱 쓰면 기본적으로 재적이 2천에서 3천이에요. 자기 교인이 2천에서 3천, 개척교회라는 게 없어요. 그냥 2천에서 3천인데 주일에 나오는 건 한 50명 나오면 괜찮은 거.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이분들은 기독교적인 삶은 그대로 녹아 있어요. 성경 읽는 시간도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약간 신앙의 형태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한국 교회는 자꾸 저렇게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고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독일 분들은 아마 한국 분들 보면 예수를 믿는데 저러고 살까? 막 이럴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인 게 교수님 말씀대로 반반 섞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한국은 굉장히 신앙적, 종교적 열심이 강한데 세속적이고 네. 저쪽은 굉장히 얼핏 보면 세속적인 것 같은데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 영향력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들이 흐르고 있다는 거네요. 저희 지도교수님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논문도 여러 가지 쓰시면서 하셨는데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의 장로교회가 왜 잘 되는가에 대한 논문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분석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집안에 두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사대부 집안을 분석을 해보니까 남자들은 유교예요. 상당히 이성적인 종교잖아요. 경전 중심이고 이성적인 종교고 그리고 상당히 강하죠. 터프한.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 붙어가지고 이게 안 맞으면 막 삼족을 멸하고 막 이럴 정도로 상당히 강한 종교인데 뒷마당에선 여자들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그 세계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남자들 중심의 이제 사랑방에서는 남자들 중심의 이성적인 종교가 있는데 뒷마당에 가 보면 여성들 중심의 감성적인 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두 개는 다른 종교가 공존을 하는 게 사대부 집안이라는데 한국 교회는 보면은 주일 예배 때는 남성 중심의 말씀 중심의 이성적인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보수적이고 타프한 이성적인 종교가 진행이 되는데 금요 기도회 때 가보면 여성 종교성이 살아난다는 거야. 감성적이고 막 흥분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가 이 사대부하고 맞아 떨어진다. 이성적인 건가 감성적인 게 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논문을 하나 더 쓰셨어요. 한국의 기도원.
기도원을 독일의 노 교수가 기도원을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 이미 한국에 와 보신 거예요? 수없이 왔었죠. 아, 오살리 기도원이나 이런 그 당시에 훨씬 지금보다 기도원 사역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제 뭐 주여 삼창하고 막 와악 하니까 독일에 계신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겠네. 완전 충격인 거지. 그래서 이분 표현은 엑스타시야. 넘어간 거예요. 완전히 넘어갔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 종을 땡 쳤더니 이성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우린 그러잖아요. 막 통성기도하고 막 해도 땡 치면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은 못 돌아와요. 엑스타시라고 하는 이게 좀 경거망동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성경 충만하다 이러면 아프리카 교회 같은 데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못 들어와요. 제가 독일에서도 아프리카 교회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찬양을 하다가 교회당을 막 돌아요. 그러다 거리로 뛰어나가요. 언제 끝날 줄 몰라요. 이 사람은 돌아오질 못하는데 한국 교회는 그 기도할 때만 해도 이게 완전히 이게 엑스타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종 한 번 쳤다고 사람이 돌아오냐. 그러니까 이성을 놓지 않았다는 게 암만 감성적으로 흘러갈지라도 이성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3분간 그럼 3분 되면 끝날 때 됐는데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만 감성적으로 흘러도 이성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대부 그 장로교 얘기도 그렇고 이게 맥락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성이 지배하는 감성적 종교라는 거예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 외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히 그게 보이는군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감성적인 것 같은데 이성의 끈을 놓지 않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다. 특히 장로교가.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감성적으로 흘렀어요. 이 균형을 가지고 있었던 지점에서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금요 예배화 된 거죠. 이거 상당히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프로그램이 폭발한 게 경배와 찬양 때부터예요, 그죠? 교회 이제 이게 뭐 정말 옛날 얘기인데 90년대 경배와 찬양 막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그때처럼 폭발력을 가졌을 때가 없는데 한켠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너무 감성적으로 한국 교회가 몰아가기 시작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막 그때 부흥을 경험하고 막 감동도 받고 했지만 외부적인 시각에서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같이 앉아 있을 자신이 없는 거지. 종교에서 외부인들이 종교를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윤리적인 면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성적으로 흐르면서 실은 이성이라는 게 있어야 감성적인 열심에 갈 길을 가이드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신앙이라는 게 지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이 있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고 여기 이제 종교사회학적인 분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다음에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건 감성적인 부분이고 의라는 건 의지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윤리를 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감성적으로만 끌어올리다 보니까 행함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 좀 어려움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민들이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전공을 하실 때에도 아무래도 교수님의 그런 분석과 한국에서의 교수님의 경험이 결합이 돼서 공부를 하셨을 테고 전공을. 그렇죠. 그렇죠. 어떤 전공이었죠, 교수님 그때? 저는 성인 교육했습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이 한국교회를 너무 잘 아시면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성인 교육 한국교회 필요하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네. 귀국하셔서 몇몇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예. 2005년이었나요? 맞습니다. 이제 어느새 20년이 네. 된 경기도 이천에 그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네. 개교할 때부터 합류를 하셔서 이제 네. 지금 20년 동안 맞습니다. 활동을 가르치신 건데요. 그때 어떤 제안, 어떤 고민 속에서 거기를 합류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초급하잖아요, 학교가. 그렇죠. 네. 제가 초급하라 통합교단에서 자랐는데
독일 가서 활동은 합동 쪽에서 하고 교육은 루터교 교육을 내내 받았고 실은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장로교였어요. 저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도. 네,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또 침례교회도 있었고 뭐 상당히 다양하게 했었죠. 그래서 초교파로 합류하시는데 큰 뭐 이렇게 거부감 있지는 않고. 네, 오히려 저는 뭐 그게 뭐 편했죠. 제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진 게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시간 강사를 시작한 게 2003년인데 그때부터예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니까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회적 이슈가 뭘까 이렇게 따져봤더니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제가 뭐 연구도 하고 학생들 과제도 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꾸준히 진행을 해왔는데 2008년도에 제가 책을 처음 썼어요. 정재영 교수랑 공조로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예요.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 계통에서 이런 류의 책이 거의 안 나왔던 걸로. 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들 그때만 해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 대부분 그거였고 2008년도가 획기적인 해가 된 건 뭐냐면 제가 이 자살 관련된 책을 써놨는데 출판사에서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아침 그 출판사 사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책 내겠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최진실 씨 자살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온 배경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진 씨도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고. 네. 그렇죠. 교회 입장에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거의 금기시하고 있었을 때인데 네. 근데 막 일어난 거죠. 일은. 논쟁만 있었던 거죠. 뭐 교회에서 장례 치러주면 왜 장례 치러주냐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제가 책을 냈고 언론사에서 이제 인터넷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제 한 말이 뭐냐하면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다. 라는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난리 이제 나셨겠네요. 댓글이 밑에 한 400여 개 붙었어요. 그래서 댓글 1위. 그 당시에 댓글 400개면 그래서 뭐 다음에도 올라가서 댓글 1위 뭐 이런 거 했어요. 400개가 뭐 거진다 뭐. 네, 네가 죽어라부터 시작해서. 네, 아주 뭐 협박 문자도 오고. 한국 사람들 열심히 해요. 보내는데 그 중에 여러 개가 뭐였느냐 하면 니네 학교에 일러가지고 내가 널 자르게 하겠다. 댓글에 교단 뭐 어떻게 하고 막 하는데 다행히 우리 학교는 이제 교단 소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초교파라. 네, 뭐 그런 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적 표현으로 하나님 섭리네요. 초교파라는 신학교에 교수로 부임하시면서 네. 그곳에서 교단 신학교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줄타기의 명인이다. 돌 맞을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근데 버티고 할 수 있었던 거는 학교 덕분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래서 그런 자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단체를 이제 만드시죠. 라이프호프라는. 네. 사실 단체를 설립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가르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네. 단체를 설립하시고 제 경우 제가 그 창립 때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 오래 하실 줄 몰랐는데 설립하시게 된 계기랑 이 라이프호프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살에 관심을 가진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다 생각했고, 교회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문제 제기로 한 거예요. 사회학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 제기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러면 거기 전문가들이 와야 돼. 근데 자살은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달려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에 매여서 못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특징인데 죽는 얘기를 요즘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이런 거 관심 있지, 죽는다 뭐 어렵다 힘들다 소리를 안 하려고 들어요. 상담이나 이쪽에서 와야 되잖아요. 이쪽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중증이에요.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야말로 이렇게 빨리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쪽이라 그 심리 쪽에서도 약간 그 꺼려하는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시도자들 제가 인터뷰도 했었고 유가족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 제가 처음에 목회사역 연구소를 운영했는데 목회사역 연구소에서 자살 예방 학교를 했어요. 말이 안 되죠. 뭐 상담 연구소라든가 심리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실은 제가 이게 끌고 가다가 점점 일이 커져서 아 이게 본업이 교수인데 이걸 정말 자원봉사로 이 일을 끌어가기가 힘들겠구나 싶어가지고 목회사역연구소 기훈씨라고 또 다른 상담하는 데랑 연결을 해가지고 어느 분이 자기가 나서서 해보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라이프오프를 설립을 한 겁니다.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그분한테 좀 맡기려고 이선으로 빠지려고 그랬는데 뭐가 안 빠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약간 슬 빠지시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조직을 맡은 겁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죠. 저한테 1호 박사를 받은 우리 장진원 목사 이름 밝혀야 됩니다. 장진원 목사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가져오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사무총장 함께 가져오세요. 그래서 시작을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했죠. 도망갈 길이 없겠구나. 정말 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모토 중에 하나가 사역에는 겁이 없다. 맡겨주시면 난 한다. 라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을 해서 한 거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일단 어려운 점은 교회가 안 하려고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데 하나 감사한 거는 사회에서는 되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자살 예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2년도인데 2012년도에 라이프오프가 설립이 됐어요. 전혀 뭐 연관 없이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시작이 돼서 민간 단체로서는 저희가 상당히 유력한 자살 예방 단체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13년도에 저희가 장관상을 받았어요. 장관상을 받는다라는 거는 기독교에서도 이걸 하셔라 하는 그런 거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면서 국가 사업을 했고, 그러면서 활동들이 점점 넓어진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살 예방 교육, 강사 양성 교육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시는 것 중 하나가 유가족, 자살 유가족 위로 예배. 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활동들을 굉장히 맞아요. 꾸준하게 해오셨잖아요. 다양하게.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몰려서 가는데 저는 항상 주변에서 누가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밀어줘요. 그런데 저희 학생들이 이제 목사님들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학교에 가서 이제 교양 과목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고등학교에.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자살 예방 교육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 멤버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데 목사이신 분이 있어가지고 최의원. 네, 최의원 원장님. 네. 최의원 원장한테 이런 거 좀 만들자. 그랬더니 이분이 탤런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2시간짜리 만들어줬어요. 1교시, 2교시 해서 그걸 가지고 그분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슬라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멘트까지 다 적어줬어요. 그래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걸 보면은 딱 외우기만 해도 강의가 가능하게끔. 그래서 그런 걸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은 이제 보건복지부 인증 프로그램이고 1년이면 한 25,000명 정도 교육을 시켜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도 상당히 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저는 배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 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다들 상담 중심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하는 자살 예방 활동을 하는데 저는 제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캠페인 사업을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걷기 대회. 네, 그 생명 그 정식 명칭 뭐죠 그게? 네. 이게 생명보듬 걷기 대회. 네, 굉장히 크게 하던데. 네. 그거 뭐 한참 때는 뭐 코로나 전까지는 뭐 2, 3만 명씩 맞아요. 1년에 전국에서 하고 했었는데 요즘도 이제 계속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축제예요. 부스 차리고 문화 공연도 하고 뭐 연예인들 와서 또 하기도 하고 해서 약간 뭐 자살 예방 우울한 분위기를 기대했던 분들은 전혀 아닌. 네. 그래서 그런 활동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유가족 문제인데 요즘은 거기에 제가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유가족들이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논문에서. 그럼 내가 이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울고 있으면 언제까지 울 거냐고, 웃으면 당신이 웃을 때냐고,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슬픈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참 잔인해요. 입을 못 참아.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한마디씩 다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상처들을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일단 울게는 해주겠다. 그래서 위로 앱을 드렸어요. 이 대부분이 장례를 못 치르셨어요. 교회에서 장례 치른 분들이 그때만 초창기는 뭐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래서 그러면 장례를 다시 치러주진 못해도 위로 예배를 통해서, 실은 이게 장례라는 게 돌아가신 분하고 이별의 의식이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의 정리도 되고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걸 뛰어넘은 거니까, 그래서 위로 예배를 통해서 그 과정을 좀 겪게 해드리려고 했고, 또 하나 이제 문화 행사를 했죠. 문화 행사를 해서 뭐 뮤지컬도 보여드리고 막 했었는데 그렇게 잘 안 모이더라고요. 잘 안 모인다고요? 유가족들이 그렇게 잘 안 모여요.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문화 유가족을 당신들과 뭐 문화를 하겠다 하면 문화데이 뭐 이렇게 하면 그쵸. 근데 그래도 이후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좀 되셨는데. 그래서 그게 신뢰가 쌓여서 된 거예요. 난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엔 막 크게 잡았다가 나중에 이제 카페에서 음악 들으면서 같이 밥 먹는 이런 거로 해서 그러기가 더 모이는 거예요. 거기 오시는 유가족들은 어떻게 알고 오세요? 유가족 위로 예배가 단체나 뭐 이런 거 하고, 뭐 저희들이 뭐 극동 방송에 광고를 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불러 모은 거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상당히 그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카페에서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다음에 뭐 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50대 중반쯤 되셨을 텐데, 그분이 이제 애가 이제 자살을 한 케이스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영화 봤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영화요?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 그때 이제 본인이 원래 영화를 좋아했었는데 애가 그러고 가니까 내가 뭐가 좋다고 내가 영화를 보러 갈 수 있겠나 해서 영화관을 못 갔대요. 또 하나는 어두운 데 들어가는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아이가 그러고 나서 영화를 못 보러 갔다. 근데 같이 가면 갈 수 있을 거다 해서 제가 영화 보여드리겠다고 유가족들을 데리고 제가 영화관을 빌려가지고 럭셔리 영화관을 빌렸어요. 통째로 빌렸어요. 그게 더 싸더라고요. 좌석이 얼마 안 돼서 영화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같이 영화 봤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 있었고 제가 대표로 있었던 필름 프로에도 오셨죠. 그게 상당히 저희 운동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날이 통으로 다 빌리셔서 했었죠. 제가 정말 그때 큰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영화관을 하루 종일 빌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저한테 상당히 와닿았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다들 그게 자살 유가족의 날 기념이었는데 항상 유가족들이 행사에 왔었어요. 기념식, 오피셜한. 근데 처음으로 하루 종일을 내준 거예요. 같이 그냥 모이자. 그래서 그날 그 연대 뒤에 연대 캠퍼스 산책도 한번 하고. 그렇죠. 필름 포럼이 그 연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하고, 필름 포럼에서 공간의 영화도 같이 보고. 그리고 막 그 한쪽 세미나실 뭐 페이스 페인팅 뭐 이런 것도 하시고. 전 지금도 인상 깊었던 게 그 이관은 들어가셔서 그냥 소리 치시는, 그렇죠. 어둠 속에서 소리 낼 수 있는 영상을 보셨나, 하여튼 그런 것 아예 같이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시간을 아예 마련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그래서 인상 깊었었는데. 그 상당히 영향이 있었어요. 그날 그래서 영화도 보고 그날 해설도 해주셨죠. 네, 그렇죠. 너무 감사해. 그랬더니 그날 내가 8가정을 만났어요. 대화를. 그러니까 유가족들하고 이렇게 딱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날 한 100여 명 왔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유가족 모임으로서는. 그런 일이 처음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날 이제 개인적으로 유가족들하고 얘기를 8가정을 했는데, 그날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다 착한 사람이 죽었더라고. 독한 사람들은 잘 안 죽어요. 착하다라는 건 그만큼 자기가 그 문제를 다 끌어안다는 의미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풀 수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남을 해코지를 하든지 남을 비난을 하든지 뭐 이래야 가는데 착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도와달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기억에 남았던 게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2천만 원. 이 청년인데 그 헬스 하시는 청년인데 그것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2천만 원 달라면 당연히 주지. 그것 때문에 왜 죽냐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선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한 부분이 터지잖아요. 뭐 목이 약한 사람 목이 아프고 뭐 귀 아픈 사람 귀 약한 사람 귀 아프고 뭐. 그러니까 사회가 이게 전체가 병이 드니까 결국 약한 사람들이 이제 터져 나가는 거죠. 전 그게 자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살을 일견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날 그 모임이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큰 좀 충격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저희가 계속 그런 모임들을 1년에 한 번씩 열고 있는데 다른 게 뭐냐 하면 다른 단체들은 유가족들 모임 가면 내내 울어요. 고인 생각하고 또 새로운 사람 오면 또 나는 어때서 그랬다 또 그 얘기도 또 같이 울고 이게 있는데 라이프 오픈은 오면은 다 웃어도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엔 다들 불안해해요. 유가족 모임인데 이렇게 웃어도 돼요. 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영화관 그게 하나의 테마인데 일상을 살게 해주겠다 나는. 유가족들도 자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는 웃기면 웃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할 수도 있고 뻔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라이프 오프의 유가족관이에요. 라이프 호프. 네. 거기서 이제 요즘 발전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유가족들한테 권리 주장해야 된다. 유가족들은 항상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옆에서 자기 가족이 자살을 했잖아요. 피해자인데 다른 측면으로 사람들은 가해자를 만들어요. 너 때문에 네가 어떻게 쓰면 옆에서 그것도 몰랐냐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숨어 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슴이 아파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도와주세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난의 화살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나 아프다고 얘기하자 끌어냈어요. 언론에 나가서 나 유가족인데 자살한 이후에 유가족들 너무 힘들다 소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들 자살이라는 주제를 자꾸 쉬쉬하고 입에 올리면 안 될 것처럼 막 그러고 있는데 마치 우리 사회에 자살은 없는 것처럼 그러고 살고 있는데 유가족들이 아니라고 자살이 있다고 나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저희 라이프 오프나 우리 저랑 같이 활동하는 유가족들은 언론에 다 나와요. 네. 알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2년 전이었는데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유가족들한테 연말이었는데 내년에 뭐 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포럼 하자 그러더라고. 네. 자기네들 우리식으로 하면 간증이죠. 자기 이야기를 하겠다. 내가 유가족인데 나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너무 힘들었다 소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우리도 해보겠다고 본인들이 나서겠다는 거예요. 좋다고 하자고. 그래서 이분들이 유가족들이 포스터에 자기 얼굴 내고 강연도 하고 토크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동해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 사회 유명 인사들도 동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 큰 프로그램이 된 거죠. 1년에 전국적으로 5군데 이렇게 다녔는데 작년에 이제 2년 차 때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가족
그 출연하신 분이 그 단체가 있어요. 미고사라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하는 다음 카페 그 조직인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기부금을 들고 왔어요. 한 번 더 하자. 한 번 할 돈은 저희가 본인들이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항상 유가족들은 이렇게 도와줘야 될 대상이었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돈을 들고 온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이거를 펼치고 올해는 자살 유족 협회를 만들었어요. 올해는 네, 1월달에. 그래서 이분들을 세웠어요. 이게 뭐 교계 단체가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나서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이분들 데리고 일본 탐방 갔어요. 일본의 유가족 단체들 뭐 이런 데서 활동하는 거 같이 배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유가족들이 아마 사회적 편견을 깨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살이라는 거 이제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고 유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 문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그런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교도 차원이 아니고 직접 그 일을 겪었던 분들이 하나의 예방도 되지만 치유도 되어지고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즘 얘기한 대로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OECD 다른 그 평균보다 저희가 거의 2배 가까운 맞습니다. 하루 평균 저희가 몇 명? 한 30? 하루에 40명. 40명. 네.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그걸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것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생명 회복에 대한 참여를 아주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에 이 라이프 오프가 굉장히 중요한 이 모판이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들으면서 이거 진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를 뭐 폄하하거나 비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로 돌아봤을 때 기독교야말로 어떤 하나님의 위로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곳에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고 죽음 너머의 부활에 대한 또 생명에 대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죽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터부시하거나 어떤 너무 겁에 질리는 문제가 아닌 또 정죄하는 문제가 아닌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굉장한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사실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였죠. 그렇죠. 그걸 라이프 오프가 굉장히 네.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인상 깊었던 건 그걸 교수님이 어떤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격려해 주시면서 물꼬를 트면 계속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계속 불어나면서 확장되어지고 커진다는 느낌도 들어서 굉장히 감동인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후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 그런 분야도 아닌데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전 그게 하나님 응답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저는 이렇게 계획형 인간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이걸 잡고 막 달려간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여주시는데 내가 보답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최근에도 그 한 방송에 나와서 잘 알려졌던 나정원 선생님이었나요? 네. 그런 분들도 보니까 라이프 오프나 이런 데하고도 연결돼서 어떤 교류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강의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분들도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이런 활동들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뭐 예상치 못했는데 나정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맞아요. 도서관 그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냥 연락이 오신 거예요. 먼저. 네, 유가족들 그런 활동을 하는데 나도 참여를 하고 싶다.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냥 와서 보고 싶었다는 얘기인데 강연을 시켰다. 근데 매년 오세요. 매년 여름 방학마다 오셔가지고 다른 활동보다 저희 이 포럼 같이
강연 참여해 주시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그 김용 총재 아시죠? 세계은행. 세계은행 총재하신 김용 총재님 그분이 알고 봤더니 의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버드 의대 교수셨죠. 예. 그분이 예전에 그 미국에서 WHO 관여도 하셨고 에이즈 퇴치에 큰 공을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아니 세계적으로 큰 공을 세우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야말로 인생 말년에 조국을 위해서 뭘 할까 하니까 자살 예방해야겠다 싶어서 한국의 자살 예방 관심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조인이 됐어요. 그 나정호 교수님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나정호 교수가 그래서 같이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작년 저희 라이프 오프 걷기 대회 안양에서 할 때 일부러 오셨어요. 그 행사 참여하려고. 그 오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큰 힘이에요. 세계은행 총재가 그렇죠. 우리 행사에 와가지고 그 했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참 놀랍죠.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영화관 싸게 내놔라. 티켓 내놔라. 티켓 내놔라. 아무 말 안 하고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격려고 힘이죠. 내가 이상한 데를 가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시대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그것들의 딱 물꼬에 그 어귀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요소의 교수님이 그 역할들을 잘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뭐 당연히 이 자살이란 문제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함께 좀 이 문제를 저희가 더 두텁고 깊게 좀 이 문제를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아주 일단 이렇게 해서 파트 1 이야기 좀 마치고 또 이어서 교수님과 두 번째 또 한국교회와 여러 가지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